네, 국민의힘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김건희 특검법 관련 70%의 특검 찬성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 자체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는 것 모두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쌍특검의 제2요구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5.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 와중에 국민을 대표한다는 여야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입지를 찾아 합종연횡, 국민들의 정치 효능감만 떨어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양문석 정치학 박사님, 박진영 연구원 부원장님, 오늘 팻말이 왜 그러세요? 민주진영 박진영, 예.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조수진 변호사 초반부터 계속해서 버벅거리고 이쁜 체만 하고 있는 것들. 저 언론학 박사예요. 네, 알겠습니다. 정치학 박사라고 했어요. 그래요? 제가 계속 처음부터 계속 그러네요. 네. 아니, 양 박사님 오늘 굉장히 일찍 오셨어요. 여기서 주무셨다는 말도 있던데.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요.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양 박사님 늦으신다고 자꾸 몇 번 그러셨는데 오늘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그죠? 오늘 스튜디오에서. 일기예보를 보니까 네. 내일 아침은 엄청나게 춥고 눈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셨다고요? 계속해서 차가 막혀서 지각을 종종 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일찍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올라오는데 이제 눈이 좀 많이 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20분 전에 도착해서. 지금 너무 일찍 도착하셔서 기운 다 빠지신 거 아니죠? 예. 너무 얌전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얌전한 양문석입니다. 예. 이택수 대표님 뭐 스펙스 두 번째 나오시죠? 네, 저는 처음 보시고. 제가 이제 격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난주 수요일 날 나왔었습니다. 예,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스픽스 사랑합니다. 네. 갑자기 이거는 정대환 대표님을 향한 러브레터 같은데. 저도 이택수 변호사 대표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 거죠. 예. 예전에 종편에서 이제 했던 거. 네. 저는 뭐 사방에 다니면서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욕하고 다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하고는 특별히 나쁜 관계. 네, 아주 좋은 관계죠. 예, 아주 지켜보겠습니다. 박진영하고 아주 좋은 관계는 대한민국이 아주 드뭅니다. 양문석 선배님, 뭐 안진걸 뭐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니, 오늘 9일이잖아요. 원래 그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는데 작심삼일을 3번 정도 한 1월 9일입니다. 뭐 아직까지 새해 결심 잘 지키고 있으신 거 있으세요? 저는 구정세입니다. 그러세요? 아니, 오늘이 그리고 임시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이에요. 뭐냐면 쌍특검법을 재표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이 특검법 처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수싸움에 돌입할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벌써부터 재표결하자, 오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권한쟁의 심판 검토하겠다. 대통령이 국회 권한 침해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표결 안 하겠죠? 치열한 수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못된 이 표현이고 언론들이 잘못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치열한 수싸움입니까? 민주당은 안 아낀대. 할 생각이 없는데. 그리고 정말 계속해서 국힘당이 지난 연말에 다양한 꼼수를 통해서 민주당을 좀 당혹스럽게 했던 그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전략적 꼼수를 계속 썼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제대로 한 방 반격을 했다. 그래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들어가면서 국힘당이 상당히 지금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그리고 당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의결하지 않겠다. 지금 상황에서 권한쟁의 보고 결정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수싸움이 아니고요. 국힘당의 잔머리가 결국 되돌려받은 부메랑이 되었고 그 부메랑의 결과는 의석수가 이야기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민주진영 박진영 부원장님, 진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합니까? 민주당? 네,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쌍특검을 제의하는 게 제 생각으로는 뭐 2월 한 중순까지 밀릴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슈를 계속 이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이 싸구려 저질 언론이다 보니까
이 쌍특검의 내용이 뭔지 기자들도 몰라요. 네. 제대로 이야기 써주지 않고 있어요. 음. 그리고 좀 더 나간다면은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이 가지고 있는 의미, 김건희 특검의 양면은 무언가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 일말의 죄도 없다라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이 정당성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네, 선거 그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제 정치적인 어떤 해석이라든 이걸 해주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언론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싸움이다, 꼼수다, 뭐 이런 식의 게임의 논리로서 지금 풀어헤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도 역시 그런 언론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이슈거리를 계속해서 던져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저는 검토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권한쟁의 심판의 본질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네. 본인의 가족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근본적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50억 그 특검이 두 개가 걸려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네. 50억 특검은 윤석열도 포함되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과 부인의 그 이해 충돌이 그 결정적으로 일어나는 거기에서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잖아요. 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된다. 부산저축은행이 그 현재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럼 결국에는 본인하고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거기 때문에 뭐 한계가 크게 있다. 가족이라고 있고 하면 또 뭐하죠? 본인과 부인, 본부장 중에 본인과 부인, 장자는 좀 빠집니다 이번에. 이택수 대표님, 네. 거부권을 대통령이 정말 속전속결로 지난주 금요일 날 국회에서 이송 받자마자 오전에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건의 받자마자 또 제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숙고하는 모양새 같은 거 전혀 없었거든요. 사실은 국민 여론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가 다수였잖아요. 근데 리얼미터에서 지난주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했는데 아주 소폭만 하락했다고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리얼미터가 이제 월화수목금 하루에 500명씩, 2,500명씩 조사를 해요. 근데 이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네. 지난주에는 이제 화수목금 조사했는데 저희가 이제 화수해서 수요일 날 일간을 내고 수목해서 목요일 일간을 내고 목금해서 금요일 일간을 내는데 3일 내내 이제 조금씩 빠졌어요. 수요일 날은 0.2% 포인트 빠졌고 목요일 날은 0.6, 금요일 날은 0.7 이렇게 빠져서 전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이제 1.9% 포인트 빠졌는데 다른 조사기관들은 이제 물론 오른 것도 있습니다. 1.5% 포인트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근데 뭐 40% 넘는 조사 결과들도 지난주 발표가 됐었는데 예. 저희는 이제 뭐 거의 평일날 기준으로 매일 하다 보니까 근데 주중에는 그 이준석 신당에 허은하 전 의원이 이제 합류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뭐 조금밖에 안 빠졌죠. 근데 이제 거부권 행사 관련된 그러니까 국회가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정부 이송 그리고 금요일 날 정부가 거부권 행사한 의결 뭐 이제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주 주요 주간으로 얘기를 조금 했죠. 이제 갈수록 예. 빠졌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출연했던 여론 그 뉴스공장의 여론사 꽃 여론사를 보면은 거기는 이제 금토 조사하거든요. 근데 예. 거기는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이제 오히려 소폭 반등했고 반등했어요. 예. 그다음에 ARS에서는 반등했고 전화 면접은 좀 떨어졌는데 예. 이제 조사 이제 기간이 좀 다르고 조사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어준 공장장이 어제 얘기했던 거는 예. 이재명 대표의 이제 닥터 헬기 뭐 서울대병원 그 이송 관련된 특혜 논란 때문에 그게 포털 사이트에 이제 주말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리얼미터 기준하면 민주당 지지율도 집토끼층에서는 지금 올랐어요. 예. 그런데 주말에는 이제 중도층에서 뭐 이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좀 빠질 수도 있었겠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물론 이제 공포심 때문에 전화 면접에서는 또 부동층이라든지 무당층 사는 샤이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주장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튼 리얼미터 기준하면은 그 특검법 거부권 때문에 주고반 빠졌고 계층별로 이제 지지정당 네, 잠시만요. 네네. 총론 한번 정리하고 가볼게요. 네. 거부권 행사하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철통 같던 30% 지지율 떨어질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여론조사 꽃에서도 반등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오히려 1.5%밖에 하락하지 않았는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가 2.2%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표준 오차 내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오르지도 않고 뭐 내리지도 않았다라고 말할 수준이에요. 네. 이게 조사가 수목금 된 조사잖아요. 네. 화수목. 네, 화수목금. 근데 금요일 날 거부권을 이제 행사해서 아마 금요일 분량은 조금만 반영됐긴 했겠지만 네. 그래도 거의 하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조사에서도 거의 하락하지 않았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이슈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슈가 덮였다. 뭐 이렇게 네, 봐야 그런 되는 부분이 겁니까?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유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선거가 너무 이제 임박한 시점에 네. 이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선거가 다가올수록 양측은 이제 결집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이제 자기 진영에서 현진영고 진영고 민주진영 박진영 자기 진영에 저는 이름표가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현진영고 진영고 생각났습니다. 근데 예. 자기 진영에서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일종의 강화 효과죠.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이런 테러 사건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이 이제 언론 보도 혹은 포털 사이트에 이제 정보량을 보고 이제 영향을 예.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글 트렌드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주 후반에 아무튼 이 특검법보다는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된 이제 정보를 찾는 분들이 많았고 거기에는 그 닥터 헬기, 뭐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이상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중도층이 이거 특혜 아니야 이렇게 잠시나마 생각했던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가 보통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이 나올 법해요. 예전에 뭐 박근혜 피습이나 이럴 때 보면 뭐 대전은요 이렇게 해서 네. 선거에 반등을 가져오고. 근데 그거보단 오히려 부정적인 중도층의 반응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이 사안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도 그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지만 여론에서 그만큼의 그러한 정보를 많이 다뤘다라고 네.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 과거 같으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 상호간에 이제 선거 관련된 리스크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정치공학적으로 특히 이런 전술적인 면에서 굉장히 준비가 돼 있고 어떤 사안이 터지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거든요. 예, 예. 근데 민주당은 사실 그럴 수 없었죠. 워낙 충격을 받았고 현장에 계셨던 최고위원분들도 사실 트라우마에 이제 한 며칠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힘은 제가 주변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한 몇 번 안 돼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는데 굉장히 보수성이 강한 선배들은 야, 이건 자작극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 당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지지층들은 굉장히 뭔가 준비되어 있는 뭐 예. 이런 모습을 제가 네, 거부권 자체가 정치적 재료로서 사실상 생명력을 잃어버렸죠.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네. 번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암살 기도가 워낙 컸고 네. 그래서 그 이슈에 다 묻혀버렸다. 일단 뭐 정치 테러라고 하는 중심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원을 이전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헬기를 사용했던 부분, 그 다음에 각종 음모론, 자작극 같은 이 세 가지 이슈가 오히려 암살 기도보다도 훨씬 더 크게 다루어지는 현상들이 그 극심하게 일어났던 부분이 이제 첫 번째고, 네. 근데 두 번째가 거부권 자체가 이미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실에서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계속 누적되면서 대통령실에서 그 명시적이고 공식적으로 거부권을 밝힌 부분이 네.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토요일 날 뉴스가 다 묻혀버린 거잖아요. 토요일 날은 논단 말이에요. 언론사들이. 그래서 시점도 금요일 날 그 발표하면서 토요일 날 대부분의 그 메이저 언론사들, 기존 언론사들이 놀기 때문에 예. 그날 그 토요일로 그 넘어와서 대대적인 그 이슈가 돼야 되는데 정치권이나 언론이 그 쉬는 날을 또 택했던 한 세 가지 이유가 거부권이 실질적으로 여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상당히 이 감소했다라는 측면 하나와 예.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을 조사한 데가 별로 없다. 지난 금요일을 조사한 데가 지금 리얼미터 빼고는 지금까지 나온 그렇죠. 이 여론조사 중에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을 반영한 여론조사가 거의 지금 없다라는 게 예. 또 한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네. 이제 뭐 다른 측면의 접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댓글에서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 지역구 언론 정하시라는데요.
뭐 저희 못 정했습니다. 쫓겨났고요. 민주진영 박진영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의상이 굉장히 명품스러우세요. 명품 아닙니다. 명품 아닌 실한 거 맞아요? 예, 근데 실한. 박진영고 진영고 괜찮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일단 예. 디올은 아닙니다. 아니, 이제 이택수 대표께서 네. 국민의힘이 지금 전략 전술 구사를 굉장히 간결하게 하고 있어요.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예 빼버리고 야당처럼 네거티브하고 민주당을 공격해서 민주당 지지율을 떨어뜨리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전략 부재인 측면이 있습니다. 전략 부재인 측면이 있는데 이런 이재명 대표에 관한 헬기라든가 병원 이송 관련 이런 네거티브 이슈,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슈가 나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무시하거나 아니면 거기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요. 근데 지금 상황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이 그 싸구려 언론들이 네. 협잡하듯이 해서 양으로 퍼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응을 해줘야 돼요. 네. 대응을 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같은 양으로 해줘야 돼요. 왜? 지금 언론 지형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한 3대1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언론이 이 3이라고 했을 때 3 전부 다 이 부산에서의 일을 기사를 실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절반 정도를 실른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가진 화력이 이 언론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 그러면은 네. 이 3분의 1 전체를 여기다 쏟아 부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슈를 분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언론 전략, 공보 전략에 대해서 지금 좀 선택과 집중을 정말 제대로 해줘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예. 여당 한번 되고 나면 당이 붕괴돼요. 붕괴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여당 때 그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들이 안일한 사람들, 살찐 코끼리 같은 사람들,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버리고 두 번째는 또 뭔가 하면은 우수한 실무자들이 이 정부라든가 청와대로 갔다가 정당으로 또 복귀하잖아요. 예. 민주당의 특징이에요. 국민의힘은 복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 한번 하고 나면 폭망해버려요. 실무 능력이. 빨리 재구성해가지고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정당 자체를 좀 재구성하지 않으면은 선거 때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히 이제 지형을 제대로 후보 활용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인 민주진영 거고. 박진영 예. 비유가 예. 상당히 독특해요. 살찐 코끼리. 우리 일반적으로 코끼리 원래 살쪄 있지 않나요? 살찐 돼지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살찐 코끼리 살찐 독특한 토끼라든가. 비유였어요. 돼지라고 표현했으면 자꾸 욕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돼지는 좋고 소는 나쁘고 코끼리는 더 나쁜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돼지 폄하 발언을 했네. 돼지 예, 폄하 김수혜님께서 바르고 똑똑한 그러다가 박진영 교수님 응원합니다. 민주진영 네. 박진영 윤리심판원에 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즉각적으로 이런 이제 정치공학적 전술을 이제 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표 시절에 그 커터칼 테러 때 예. 대전 한마디에 완전 선거가 이제 진영이 그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항상 바뀌었잖아요. 예. 위기 의식이 그러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그 테러 사건 때문에 선거가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자기네들이 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경각심이 그냥 본능적으로 발동을 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현장에 계신 최고위원들이나 지도부가 당장 어떤 논평이라든지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당의 지금 모습에 대해서 좀 비판하셨는데, 뭐 제가 봤을 때도 민주당의 지금 국회의석은 사실은 일당이고 가장 강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약간 부자 몸조심하는 의원들 개개인들의 그런 모습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헬기 이송과 관련된 문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이었고, 욕도 가장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어떤 공격 포인트를 민주당 원내에서 잡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이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 부분인가 싶습니다. 하나만 더요.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다만 특정 연령대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다고 하던데 네. 어느 연령대죠?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사실 국민의힘이 좀 빠지고 민주당이 지난주에 올라갔는데 그 계층적으로 봤더니 이게 그 국민의힘이 많이 빠진 곳이 인천, 경기 6%포인트 빠졌고, 그다음에 서울 2.9, 수도권이 이제 빠진 거죠. 근데 광주, 전라 2.7, 그다음에 성별로 남성, 그다음에 연령대는 20대, 30대였는데 이게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찬반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행사 찬반과 이제 조사를 했을 때 가장 특검법이 필요하다 혹은 거부권 행사의 비판적인 계층이 바로 수도권, 남성 또 20, 30대였어요. 이제 그 계층이 빠졌다는 거는 지난주에
다른 요인보다는 특검법 거부권과 관련해서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고민할 수밖에 없고 김경률 회계사 사실 이제 방송 전에 김경률 회계사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사실은 꽈동기예요. 아, 그러세요? 이제 예. 그 친구가 돌직구를 옛날부터 날리던 스타일입니다. 연대죠, 연대. 네, 연대 예. 이제 철학과 꽈동기인데 네. 그때도 무슨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끔은 주먹도 막 날아가고 막 아주 혈기왕성한 그런 네. 동기였었어요. 당시에는 뭐 제가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눈 사이는 아니었어서 제가 워낙 이제 과묵하고 공부만 하던. 예. 사실 김어준 공장장도 제 중3 때 같은 반이었지만 거의 얘기를 사실은 그때는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 분이 동갑이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경률이하고 저는 아마 동갑일 겁니다. 근데 김어준 공장장은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러시구나. 좀 복학이 늦어져가지고 네. 저보다 한 살 위인데 아무튼 당시에는 둘 다 과묵하고 이러던 분들이 지금은 뭐 정치권 현장에서 지금 최선봉에 서 있는데 아무튼 김경률 회계사가 그래도 저는 뭐 진전 있는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어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네, 맞아요. 뭐 그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는 표현도 쓰고 또 제2부속실 뭐 특별감찰관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하고 플러스 알파를 얘기했거든요. 예. 자, 그 부분 일단 그러면 영상 준비했는데요. 한번 네.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직원분들 뭐 심지어는 뭐 전직 장관분들 모두 다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모두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말을 못할 뿐. 특검의 실체와는 상관없는 이와 같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제어할 것인지 국민들의 의혹들 발생한 반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이건 당연하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어떤 시각들 부정적 시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보다 뚜렷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 조치가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드문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라고 발언을 했고 모두 알고 있지만 말을 못할 뿐이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당이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제기할 생각이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그리고 플러스 알파. 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에 공식적으로 제기한다는 게 뭘까요? 뭐 시기의 문제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기. 특검을 최대한 이제 미루자. 지금 이제 뭐 당장 재표결 하자는 입장과 이제 권한쟁의 심판 검토 뭐 이런 이제 양쪽의 입장이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재표결 하는 게 좋죠. 이제 공천 끝난 다음에 만약 하게 되면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거에도 얘기했듯이 총선 이후에 하자. 이건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와 관련된 뭐 논의는 할 수 있다 정도. 뭐 그래서 김경률 회계사 이런 비대위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얘기는 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김경률 비대위원은 그냥 아마 개인 생각일 것이다. 뭔가 네, 본인이 짜서 얘기한 거. 조직적으로 뭐 발언하고 이런 게 아닐 네네.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혹은 윤석열 대통령실은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입장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좀 약간 돌직구 스타일이. 근데 우리 조 변호사님도 잘 아시다면서요. 네, 그래서- 3년에 대해서 네. 했었죠. 이제 제가 보기에 지금 그 이택수 변호사, 저 변호사 아니고요. 대표가 이제 이야기하시는 변호사 우리 하고 정치학 싶다. 박사님. 이 언론학이라니까 좀 외워. 자꾸 변호사라고 하시니까요. 아, 저도. 이불로 갈구는 거예요. 예능하셨어요. 우리 조수진 변호사가 벌써 이제 예능이 가능해지는 이제 저 앵커로 되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갈구셔서 저도. 자, 우리 이제 김경률 회계사 이야기를 좀 하면요. 김경률 회계사의 그동안의 발언들과 그다음에 이택수 대표의 이야기를 곁들여 보면 참 김경률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답지 가장 않다. 핵심은 말 그대로 윤석열을 직격해야 하고 윤석열에 대한 문제부터 쳐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들어가 가지고 윤석열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오히려 그 김경률답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제2부속실 뭐 일반 뭐 다른 그 사람들은 제2구속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제2부속실이 아니라 제2구속실. 예, 제가 처음에 구속실 올라와서 이게 무슨 뜻이냐, 누가 오타를 쳤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뭐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상당히 이 비꼬는
행태로 이제 제2구속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는데 제2부속실이 지금 쟁점입니까? 그리고 특별감찰관이 특검을 앞두고 쟁점입니까? 특별감찰관 이전에 이미 저질러지고 공개된 범죄에 대해서는 특검이고요. 저질러지고 있는데 공개되지 않고 수면에서 계속해서 각종 입건이나 청탁 이러한 부분들 부정부패가 도사리고 있는데 필요한 게 특별감찰관이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면서 네. 정말 그 또 김경률답지 않다. 문재인 정부를 그 두들겨 팰 때 조국을 때릴 때의 그 김경률은 어디로 갔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양문석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면 특검은 특검대로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검과 전혀 상관없는 특별감찰관을 여기에 끌고 들어올 일이 예. 아니고요. 그리고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부속실이에요. 대통령실에서 쫓아내야죠. 그 말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2부속실 어느 국민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해라. 내조하겠다고 했으면 내조만 해라.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실은요. 김건희하고 전혀 상관없는 네. 현재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미 드러난 사건 그리고 드러난 범죄는요. 특검입니다. 네. 저는 제가 그 정치학 박사 수료 22년 차입니다. 아, 네. 23년 됐습니다. 예, 제가 정치학 박사 수료입니다. 예. 아니 수료는 좀 박사 이야기할 때 좀 석사들은 수료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 아니, 왜냐하면 저는 박사학위를 받지 않습니다. 안 받으시는 거예요? 대학자는 못 받으신 게 학위를 아니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양주동 선생님 같이 이야기를 하시네. 아니, 그게 왜냐면은 제가 누군가에게 학위를 받아야 될 그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네, 석사학위는 오늘- 받으셨잖아요. 예. 석사 때는 대단하십니다. 공부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아, 예. 네. 근데 너무 진지하게 웃지 않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예능인지 다큐인지 좀 헷갈려. 예능으로 그리고 제가 우리 예. 김택수 대표님 이택수입니다. 이택수 대표님 김태수 탁구 선수. 제가 탁구도 좀 쳐요. 아, 오늘 맞아요. 저도 제 배우랍니다. 친구 예. 한번 소개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눈이 와가지고 예. 저 스픽스 정규환 대표가 제 친구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리고 예. 저기 개성공단 이사장했는 김리장 박사라고 제 친구입니다. 예, 예. 그 두 분들이 다 예. 저보다 10년은 근데 가장 젊어 보이시는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예, 이야기 그렇고요. 좀 하고 예. 이제 친구분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우리 김경률 위원은 곧 잘릴 것 같아요. 왜죠? 말씀하신 것처럼 티키타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짜고 쳐야 되잖아요. 근데 짜고 친다는 것은 리미트, 한계치를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야기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습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는 발언을 했어요. 이 정도가 넘었다. 이 정도 지금 왜냐하면은 양문석 박사님은 너무 부족하다. 옛날에 그 조국 공격하던 그 김경률 어디 갔냐? 이게 뭐냐? 이게 그런 이번- 김경률은 없습니다. 이 원래 정도도 없습니다. 원래 없어요. 여기 비대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 체제 내에서 이게 무슨 비대위입니까? 윤석열 당의 비대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최소한의 이 근기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김건희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저는 곧 잘릴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요. 그럼 김경률 비대위원은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김경률 비대위원은 정치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 제 추측입니다. 네. 공천 받아서 출마해봐야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당선되지도 않을 거고. 그럼 뭐냐? 나도 진중권처럼 좌충우돌하는 적당한 입 바른 소리해서 어떤 이 상업적 목표라든가 이런 거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이분이 지금 여기에서 비대위원회에서 잘리면은 네. 이제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막 패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 생길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언론 지분을 노리고 있다. 그렇죠. 진중권 교수가 한때 모든 언론 마지막에 한편 진중권 교수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주제를 가리지 않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김경률 위원이나 진중권 교수도 제가 공정하게 응대해 드릴 테니까 스픽스에 나오세요. 스픽스에 한번 그래서 보실까요? 진짜 제대로 된 맞짱 토론 한번 하시죠. 말장난하는 그런 거 말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 뭐 한 번씩 이렇게 뭐 예전에는 막 네. 주목도 쓰시고 하셨다고 하던데 괜찮으시겠어요? 변희재 대표하고 김경률 회계사는 제가 알기로는 건투나 뭐 이런 거 일종의 격투기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드셔야 될 겁니다. 아니 저 잘 모르시는구나. 네. 진짜요? 네, 제가 사수대 대장 출신입니다. 한 번 해? 이거 둘이서 한 번 해? 한 번 하고. 저는 못해요. 양반사님 저는 못해요.
저희 토론 예,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영환 교수가요, 국민의힘 계속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이제 공관위원장 되면서 뭐 벌벌 떤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 참모그룹 50명이 출사표 던진다라는 얘기가 있고, 뭐 4월 11일 총선 출마하려면 11일 날까지가 공직자가 사퇴 시한이에요. 사퇴 시한인데 뭐 검찰 출신인 주진우 법무, 이원호 인사비서관 벌써 총선 준비 돌입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뭐 현역들이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벌벌 떨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근데 일단 50명에 대해서 좀 50여 명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좀 하면요. 네. 대구 12석, 경북 13석, 부산 18석, 울산 6석, 경남 16석, 영남권 의석수가 65석입니다. 그리고 강남 3구, 안전한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강남 3구와 영남권 의석수 합하면 한 70석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50여 명이 투하가 되면 국힘당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겠죠. 말 그대로 대통령실을 엎고 과감하게 치고 들어갔었을 때 그것들을 누가 관리를 해주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죠. 예.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인요한 비대위원장이 날아갔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존의 다선 의원들도 예. 불출마를 하거나 험지 출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통령실도 엄격하게 발언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불출마 선언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대통령실을 건드리지 말고 계속 당만 건드려야 되는데 인요한이 이준석 아버지 이야기 때문에 날아간 게 아니고 네. 대통령실을 건들면서 사실상 저는 인요한이 날아갔다고 봐요. 자, 선을 넘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영남 65석에 강남 3구 등 합해서 한 70석 정도가 가장 안전한 영역이고, 가장 안전한 영역에 이 50여 명의 대통령실 경력을 달고 투하가 됐었을 때 국힘당은 사실상 파산 직전까지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가 공관위원장으로 오더라도 예. 대통령실과의 기본적인 커넥션을 끊고 들어오면 전혀 새로운 예. 국힘당의 공천이 나올 수 있는데, 대통령실에 말 그대로의 꼭두각시로 왔었을 때는 김기현 꼴, 인요한 꼴 난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민주진영 박진영 부원장님, 제가 궁금했던 게 대학자라고 하나 있는데. 불러주세요. 대학자. 박사학위가 필요 없는 박사학위 대기 중이신 학자님 아니요, 받을 생각이 아니시고요? 없어요. 민주진영 박진영은 대학자. 예. 논문 표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무협지로 보면 이제 그렇진 않고요. 무협지로 보면 대종사라고 그래요. 대종사 스스로가 이 무효 이 내공과 그다음에 비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대종사거든요. 그 네, 대학자시다. 예. 앞으로 민주진영 대학자 박진영.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나에게 박사학위를 줄까? 예. 택도 없는 소리. 내가 주는 거는 모르겠는데 어디 나에게 박사학위를 줘 누가 함부로. 이 원래 대학자 이게 박진영 대학자는 박사. 학위가 예. 없고 예. 그랜드 시어리는 허점이 많고 그게 이제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박진영 학자님 학사, 대학살이요. 예. 대학살. 말씀하세요 그냥. 예. 아니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공관위원장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당에서? 그래서 네. 정영환 교수가 공관위원장 근데 될 때 너무 조용히 돼서 모를 정도로 그냥 원래는 이러면 뭐 이렇게 왜 뭐 이렇게 기자회견하면서 착각하면서 뭐 해가지고 이제 뭐 합니다 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히 취임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비정치권 공관위원장이 들어오면요, 그 공관위의 실세는 공관위 간사입니다. 정치인 출신들 중에 당 주류 한 명 정도가 네. 공관위 간사 이런 자리로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한다는 뜻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꼬다놓은 보리자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차피 되고. 정해져 있다.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이 정영환 공관위원장이라는 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도 특별한 그 인적 관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꼽은 사람이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영입 인재도 뭐 본인 팬클럽 출신부터 하셨던데 네. 그런 분이 이 공관위원장을 자기하고 인맥도 없는 분을 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네요. 잠깐만요. 그 한동훈 장관이 자기 팬클럽 그 회원을 영입 인사로 꼽은 거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비난이 되죠. 왜냐면 대통령은 이게 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와 자기 아내에 관련된 특검도 거부하는데 그거 무엇이라고 그게 그 무시라고. 그게 무엇이라고 뭐 자기 그 팬클럽 회원 그 형님 1호로 넣었다고 그게 무엇이라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일방적인 다수결로 본인과 부인의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는데 윤석열에 그 비교하면 잽이 안 되죠. 자, 정치적인 거 말고 이 정당의 제도로서 공간이라는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증위원회가 있고 또 공간위원회가 있습니다. 검증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 그 다음에 도덕성 문제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공간위원회로 가면 정무적으로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부에 이런 법조인들이 잘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심위를 하면은 제일 잘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가면요, 출마하지 않는 정직 정치인.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정무적 판단과 전략적 판단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공간위를 꾸려가야 되는 방식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대적으로 공간위는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보다 잘 짰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민주당 공간위원장이 임혁백 교수라고 하는 정치학계의 한 분야의 태도입니다. 정당 정치 전공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훨씬 더 기대를 가지고 되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이 그전에 김문경 혁신위가 있었잖아요. 네. 김문경 위원장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싸움만 썼고. 그 당시에도 제일 잘한 사람 누군가 하면 서복경 박사라는 정당 정치 전공해서 민주당에 자주 와서 용역 프로젝트 하던 그분이 제일 잘하신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경험과 이론치를 같이 가지신 분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민주당 이야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출마 선언하면서 지금 당내에 민주당답지 않은 의원이 너무 많다. 잠시 쉬라 하며 내가 자객 출마다라고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강북을 지역이 원래 비명계 박용진 의원 지역구인데요. 자, 공천 파열음이 이제 시작된 겁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억수로 기분 나빠요. 계속해서 정봉주, 양문숙을 엮어서 계속 언론에 기사를 내는 부분. 정봉주는 자격 출마라고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자객. 자객. 그 좀 헷갈려. 그냥 맥락으로 이해하세요. 자객 출마라고. 저는 응징 출마입니다. 응징 출마와 누구를 응징해요? 이게 제가 이제 윤리심판원에서 이제 징계받았던 수박이라는 발언 때문에 이제 징계를 받았는데 저는 당내 반개혁 세력에 대한 응징 출마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자객이라는 닌자도 아니고 자객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당내의 그 분열과 당내의 그 개혁을 가로막고 그리고 독재 정권과 맞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총질했던 이들에 대해서 저는 응징 출마고 정봉주는 스스로 자객 출마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 자객과 응징은 하늘과 땅 차이고 의미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는 정봉주 선배가 응징 출마라고 표현을 바꿔주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정봉주 의원이 자객 출마라고 한 적은 없고요. 언론에서 그렇게 썼는데 이게 표현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일단 우리 이제 양문석, 정봉주 두 분을 합쳐서 자객 출마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두 분이 워낙 시끄럽기 때문에 자객할 수가 없어요. 자객은 조용히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자객인데 얼마나 시끄러운 분들이 무슨 자객 출마입니까? 그리고 자객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역에 있는 현역 의원을 잘라버리고 자기 측근을 내리꽂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객 공천이라고 하는데, 이 두 분은 현재 가서 경선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경선에 가서 민주적 절차입니다. 민주주의는 당연히 경선을 하는 거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자객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프레임이죠. 민주당 내에서 갈등이 있다라고 만들어가는 나쁜 프레임인 거고요. 이걸 확대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민주당 내에서 경선하는 것이 그러면 갈등이면은 그러면 우리가 선거해서 국민의힘이 후보 내고 민주당이 후보 내서 선거하는 거, 이것도 그러면 혼돈이고 갈등이고 그럼 자기 공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싸구려 언론, 저질 언론이 만든 저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또 이상민 의원이 굉장히 기사가 당연히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환대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뭐 민주당에선 당연히 권력만 찾아다니는 철새다 등등의 날선 비판을 쏟았어요.
그리고 뭐 비명인 조홍천 의원이 이상민 의원에게 뭐 국민의힘은 봐줄 구석 있나라고 하면서 결국에 정치적 금도가 어디까지 허용되나 뭐 이런 질문도 있고요. 이상민 의원, 이택수 대표님 네. 당적을 지금 3번인가 4번 바꾸신 셈이 됐는데 네. 이런 경우에도 지금 대전 당선 가능성 있는 겁니까? 높은 겁니까? 최근에 여론조사 꽃이 아마 이적을 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 당적으로는 아무튼 공천도 어렵고 또 나가서 본선도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마 탈당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 그 소속을 바꿔서 출마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선 필요했겠죠. 이상민 의원이 들어오면은 한동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적진에 이제 네. 현역 의원을 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동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상민 의원 개인으로 보면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좌관이라면 국민의힘의 비례대표를 이제 뭐 요구하거나 뭐 또 다른 뭐 자리를 요구하는 게 낫지 여기로 다시 이 지역으로 다시 국민의힘 간판으로 나간다 이거는 저는 승산은 뭐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아마 이상민 의원 본인이나 아마 보좌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간판으로 뭐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지역 자체가 예.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뭐 여러 다른 또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오히려 텃밭은 좋은데 자기가 공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여기가 이제 같네요. 유성을인데요. 지금 댓글에 김치골님께서 유성을 분이시래요. 여기 이상민 끝입니다. 이렇게 또 분위기를 전해주셨어요. 예, 유성을인데요. 지금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대전시장, 그 다음에 이경 전 상금 부대변인, 다음에 3등 정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여론조사 나온 5선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미 한 6개월 전부터 이상민 의원이 국힘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유성 쪽에서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왜? 유성을에 국힘당에서 내보낼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경쟁력, 오늘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지? 경쟁력. 똑같은 둘이 자꾸 나보다 잘하는 채 발음을. 계속하십시오. 예. 경쟁력. 예. 예. 국힘당 유승을의 국힘당이 이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상민 의원이 국힘당으로 가가지고 민주당하고 붙으려고 할 거다. 어쨌든 자신이 이제까지 계속해서 당선됐던 자신의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계속 버티고 있으면 공천을 받거나 당내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탈당을 해서 국힘당으로 갈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6개월 전부터 해왔고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총질했던 거는 나 단수 공천 주라. 네. 왜 그 부분만 이야기해주면 약속해주면 내가 뭐 이재명 대표를 굳이 그렇게 비판할 필요가 있냐. 이제 그런 입장이었다고 우리는 미루어 추측하는 거죠. 사실 이상민 의원 같은 분은 2020년에도 공천을 안 줘서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분이 2018년도에 대전시장 경선에 나옵니다. 민주당의 4선 의원으로서 나왔는데요. 그 당시 구청장 했던 2명한테도 져서 3등했습니다. 대전시장 경선에서 3등한 정도면은 정치적 효용성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요? 2020년에 이미 공천을 안 줬어야 되는데 2020년 공천이 잘못된 거예요. 이분을 공천 준 거 자체가 잘못된 거고 저는 이분한테 이거 묻고 싶어요. 이분이 입법한 것 중에 물론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은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장애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본인의 일생일대의 소명의식을 가진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입니다. 그곳에 간다는 것은 본인이 평소에 소명처럼 주장했던 것들이 헝클어진다는 뜻입니다. 가치적으로도 맞지 않네요.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의 실제 목표는 늘 국회의원 하는 게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뭐 나라를 바꾸겠다, 어떤 사회적 약자를 보듬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였을 때는 이분은 원래 본질적으로 정치 안 해도 될 뿐인데 애초에 데리고 와서 국회의원 시킨 게 잘못한 거예요. 자, 이원우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안 그래도 박진영 부원장님 나오시면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원우 의원이
당론이었던 김건희 특검법, 그 쌍특검법 표결에 불참했다라는 이유로 감찰 중이라고 확인됐습니다. 이게 감찰 사유가 됩니까? 감찰 사유가 되죠. 왜냐하면 당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당론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참여해서 의견을 밝히는 게 맞죠. 찬성표를 던져야 됩니다. 정당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정치 결사체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민주화된 사회가 되니까 이 정당에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당끼리 부딪힌다고 해서 예. 뭐 크게 물론 뭐 윤석열 정부는 탄압을 합니다. 타당을 탄압을 합니다만 원래 정당의 역사가 민주주의 역사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정당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날아갑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우리 자코뱅당이라고 들어봤죠? 예. 그리고 또 영국의 명예혁명 때 왕당파, 또 크로멜 이런 사람들 들어봤죠. 정당을 하면 정치라는 것이 정당을 하면 목이 날아갈 정도로 강력하게 정치 투쟁을 해서 권력을 잡기 위한 조직인 겁니다. 결사체다. 결사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정당에서는 그래서 늘 중요한 것이 규율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디 이탈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어떻게 이탈할 수가 있느냐?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징계의 사유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판명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유가 있어서 불참했는지를 판명하기 위해서는 윤리감찰단에서 당연히 감찰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것이다. 사유가 있었는지를 감찰, 일단 사실관계부터 조사하고 그렇죠, 해야 그렇죠. 된다. 네. 야, 근데 민주당이 진짜 많이 봐줬어요, 이번우. 뭘또 끊임없이 봐줬어요? 예. 지지자들을 정치 훌리건이라고 욕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수박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예. 그 당직 정지 3개월 먹었잖아요. 예.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바로 뭐 감형 안 되셨어요? 그냥 아니, 확정된 예, 겁니까? 저는 그 어쨌든 먹을 징계를 수 있어. 센 건데. 먹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 훌리건이라는 이야기를 박용진 등과 함께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정치 훌리건이라는 뜻이 뭐예요? 깡패라고 하는 게 훌리건이잖아요. 네. 영국에서 이야기하는 운동장에서의 훌리건들을 갖다가 이 깡패 짓을 하는 작자들을 훌리건이라고 하는데, 우리 당원을 보고 정치 훌리건이라고 멸칭을 했었으면 저는 식물에 비유했지만 이 사람은 사람에 진짜 비유했단 말이에요. 네. 더 영어로 심하다. 하셔야 되겠네요. 어. 워터멜론이라고 하세요. 앞으로 예. 근데 그게 제가 발음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심지어 대구 출신 조수진한테도 제가 지금 발음 네. 교정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멸칭을 했던 사람이 윤리 감찰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수박이 심하냐, 훌리건이 심하냐, 나는 그렇죠. 억울하다. 아니, 나는 억울한 게 아니고 예. 나는 또 바퀴벌레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나는 수박에 대해서는 잊을만 하면 계속 얘기하십니다. 수박이라는 데서는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바퀴벌레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정치 훌리건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 윤리감찰 안 받고 이제 처음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또 훈장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 또. 네. 아우 정말. 왜냐하면 네, 이제 뭐 예. 감찰이라든지 징계를 받을 걸 알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탈당이라든지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한 거니까 그 명분을 쌓는 과정이 아닐까. 관전자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원욱 의원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은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 역할에 대해서 탈당한다면, 이미 언급을 했어요. 탈당한다면 신당 창당 추진 세력을 묶는 역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신당 창당 세력이라면 이준석, 그리고 뭐 금태섭, 조국 뭐 이렇게 양양자까지. 언론이 됩니다. 묶는 역할 이원욱 의원 포지션에서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게요. 뭐 저보다 더 전문가 계시지만은 대한민국 정치라는 것이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하는 정치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게임처럼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게임의 가장 중요한 툴은 네. 여론조사에서 누가 제일 많이 나오냐는 문제거든. 이야기 뭐냐면은 결국은 이 다양한 제3세력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준석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왜? 이준석만 유일하게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적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준석에 의해서 흡수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전격적인 선택을 해서 이상민처럼 완전 적대적 정당의 어떤 국민의힘에 가거나 이런 선택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런 역할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게임의 룰에 의해서. 대학자 박진영이 우리 이택수 대표를 보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이라고 표현을 했어. 여론조사 부분에서는 전문가시니까. 저는 석사에 예. 불과한데. 나는 그 깜짝 놀랐어요. 여론조사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쭉 그렇죠. 뒤로. 예. 그러면서 대학자 박진영이 이택수 대표 보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이라고. 대학자로 하지 마. 대학살로 해주십시오. 수박 학살하는 대학살로. 아니 그렇게 했다고. 저도 굉장히 좀 징계 좀 겸손한, 받게 돼. 네. 나는 박진영이 그 성품 자체가 겸손이기 어떤 때문에. 사람을 예. 저렇게 높게 평가하는 거 처음 봤어요. 저보다 그래요? 더 잘 아시겠지만이라는 예. 거는 예. 저하고도 오랜 시간 같이 있었지만 예.
뭐 형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 한 번도 한 형 적이 뭘 알아? 없어. 뭐 이러지 뭐. 형뭘 저는 알아? 박진영고 진영고 하잖아요. 현진영이라고 했어 처음에 박진영. 아, 우리 예. 이택수 그거는 대표도 이제 오늘 박진영과 이제 진영과는 잘 박진영 모르기 때문에. 대학자님으로 오늘 아주 네. 대학살림을 하셨습니다. 해줄게. 대학살. 지역구 정한 다음에 박진영고 진영고. 네. 예. 아니 한편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에 이제 기자회견 한다고 합니다. 오후 2시에 국회에서 뭐 탈당 관련이겠죠. 기자회견 한다고 하고 그래서 탈당을 공식화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말에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뭐 기념식에서 탈당에 대해서 미안함이라는 단어도 썼고요.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문 직접 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따라 나갈 현역 의원 없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예요? 아니 지금까지 알려진 부분 어제 뭐 정청래 최고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낙연 전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거나 어떤 행사에 가면 주변에 이제 그 병풍을 치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최성 전 고양시장 빼고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따라 나갈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쨌든 그 무원칙과 몰상식 그룹들이 같이 나갈 가능성이 원칙과 있지 상식? 않겠냐. 예. 무원칙과 몰상식이라니까요. 예. 그 사람들 반혁신계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이제 같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살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살이 되지 않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해가 정치는 된다. 세력인데 예. 일단 현역 의원이 뭐 원외라든지 그러니까 최성 전 시장님 빼고는 예. 지금 안 보인단 말이죠. 그 두 번째 세력은 사실 당원인데 이준석 신당은 지금 온라인 당원이 뭐 며칠 만에 4만 넘고 뭐 이러잖아요. 예, 근데 그랬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음. 그런 차원에서 아직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스타트는 이준석 신당에 좀 많이 못 미쳐요. 이준석 신당은 그래도 최근에 뉴시스 여론조사를 보니까 무당층에서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지지하는 신당이 이준석 신당이고요. 예. 이낙연 신당은 뭐 그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그런 예, 차원에서는 세력이 지금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얘기했던 허은하 의원도 그렇고 김용태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하나씩 둘씩 지금 세력이 붙고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낙연 신당 아직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세력이 붙으려면 사실 지지율이 어느 정도 있는 차기 주자라든지 예. 아니면 좀 인지도가 있는. 근데 사실 뭐 아까 이원욱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원욱 의원을 많이 알지만 일반 예. 시민들 유권자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원외라도 같이 합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스타트는 조금 힘겨운 스타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봐야죠. 이 대표님 그리고 낙연 준석 연합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여론조사 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낙연, 이준석 합칠 경우에 네. 제가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러면 호남 지지율과 TK 지지율이 만나고 그리고 연령대도 20, 30대와 그리고 이제 고연령층이 고루 지지하면서 상당한 정도로 이제 응집력이 있어서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언론에서도 계속 물어보면 네. 안 한다라는 얘기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소극적 연대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던 그 연대는 일단 비례대표는 각자 가고 그다음에 지역구에서 단일 번호 3번을 가져가자라는 취지인데 사실 이 두 당이 합쳐도 네.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이 다 합쳐도 사실 영남권 뭐 또 호남권에서 사실 1위로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아요. 물론 여기 계신 양 박사님이라든지 또 박진영고 진영고 우리 박진 후보 같은 분이 나가면은 1위를 할 수 있겠지만 네네. 일단 현재 정당 지지율만 보면은 영남이든 호남이든 기호 3번으로 들어갔을 때 1등으로 올라가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예. 대로 이준석 신당 쪽은 그래도 세력이 조금 붙고 있고 이제 공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실제 현역 의원들이 많이 합류하면 예. 국민의힘 가능성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 민주당에서 과연 이제 그 정도 세력이 붙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는 준연동형 체제 하에서 비례대표를 이제 기대하는 뭐 그 정도 움직임이 아니겠느냐. 근데 지역구는 여전히 좀 쉬워 보이진 않죠. 하나만 더 조금 짚어볼게요.
부산 지지율이요.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10일부터 해가지고 1박 2일로 부산 방문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원래 없던 일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11일 간담회인데 17일 뭐 4선, 5선 중진하고 첫 회동까지 연기해 가면서 부산 방문한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조사하셨던 그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산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부산 민심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죠. 엑스포 이후에 굉장히 국민의힘이 좀 하락세로 돌아선 거는 사실이고, 예.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이제 강세인데 국민의힘이, 근데 부산 경남은 원래 사실 팽팽한 지역들도 있었고 민주당 의원분들이 현역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수도권처럼 여론조사를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많이 쫓아가거나 팽팽한 이런 결과들이 눈에 많이 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든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든 부산 경남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여기서마저 만약에 의석을 많이 뺏긴다면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은 사실 현 시점에서 치러지는 대부분의 선거는 여당이 150석 과반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목표 예. 자체를 낮게 가져가야 되고, 국민의힘이 과거에 한 몇 달 전에 140석 목표를 얘기했었거든요. 예, 근데 예. 그거보다도 좀 못 미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뭐 수도권에다가 이제 부산 경남까지 혹은 뭐 충청권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교두보죠. 국민의힘이 여기서 무너지면은 이제 아주 참패할 가능성이 있기 예. 때문에 오늘 집중 예. 토론 10시 10분까지 진행할 건데요. 이 부분 말씀하세요. 좀 덧붙일 내용이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 난다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하는데요. 이 지금 갑자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하는 부분, 이 부분은 엑스포 이후에 크게 그 내려앉았던 지지율을 끊임없이 이직 선동 언론들이 예. 부산에서 서울로 병원을 옮긴 이재명 대표 이러면서 지역 홀대 부산 홀대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분위기를 타고 바로 또 그 부산에 가가지고 이 분위기를 확장시키면서 엑스포 실패에 대한 무능을 가리려고 하는 이제 의도다.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는 그렇군요. 읽어줘야 되고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통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직 선동 언론은 국민의 50%로부터 이미 탄핵당한 언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직 선동 언론들이 계속해서 부산 민심이 아주 나빠진 것처럼 격화되고 격앙되었다라고 예. 표현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기본적인 팩트는 병원과 병원 간의 예. 문제였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부산에서 서울로 가자고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제 분명하게 정청래 최고도 자기는 병원을 이전하는 거를 속보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가짜 뉴스입니까? 다 가짜 뉴스라고 이제 그걸 명확하게 가지고 또 가짜 뉴스를. 정청래 최고가 이야기를 했고,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젯밤에 방송하면서 정청래 최고가 또 한번 가짜 뉴스의 그 도가니에 예. 빠지면서 강한 이 분노들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가짜 뉴스로 만들면서 병원을 이전한 거를 부산을 홀댔다라고 공격하는 부산에 있는 의사협회나 예, 여러 부산의사회 행태들을 보면 정말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웬만하면 중립을 지켜줘야 되는 의사회가 예, 예. 여기에서 또 정치질을 하고 있네. 저는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죠. 정말 그 예. 비겁한 행태입니다. 예. 이번에 보면 이제 소아과 의사협회에서 소아과 의사하고 혈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정치적인 편향성을 원래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역의료, 공공의료 이야기했는데, 지역의료, 공공의료 반대하는 게 국민의힘 정당입니다. 윤석열 정부입니다. 네네. 그 정부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쓰러져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한테 그러면 그분이 정말 몸이 아픈데 정말 위험하지만 공공의료, 지역의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람.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 정치적 편향성을 활용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건 정말 비겁하다. 의사들이 가지는 전문성, 때로는 지식인으로서 대우받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내려놓고 예. 정말 저는 얄팍한 상황을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헬기 운전 민주당 당직자였습니까? 예. 예. 결정권은 그 닥터 헬기를 맞아요. 운영하는
병원에 있습니다. 병원끼리 협의했죠. 병원까지 서울대에서 협의되고 그다음에 발표했습니다. 환자의 이송 문제도 가족들은 의견을 내지만은 결국은 그 부분들도 병원끼리 협의해서 결정나는 겁니다. 결정권자는 딴 데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부산 내려가서 이 예.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이택수 대표님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 나와 계시니까 최근에 한 10년간의 오늘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체리다봉입니다. 체리다봉.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요. 예. 부산이 정치적 유동성이 제일 큰 곳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스윙 보트도 제일 많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근데 최근에 재밌는 시뮬레이션이 양쪽에서 나왔는데 국민의힘 계열 쪽에서 한 거에서 보면은 18석 중에 국민의힘이 3, 4석밖에 못 한다. 예, 그럼 예. 민주당은 그러면 싹쓸이 한다 나오잖아요. 예. 민주당도 4, 5석 이상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18석 되는 중에. 거예요? 부동층이 그만큼 많은 굉장히 겁니까? 큰 거죠. 스윙층이? 굉장히 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부산 민심이라는 것을 가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떡볶이 먹었으니까 한동훈은 가서 밀면을 먹거나 예. 또는 뭐 돼지국밥을 먹거나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엑스포로서 경제 회생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하는 부산 시민들에게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대안들, 부산의 중요하다. 새로운 도약의 발전 계획들을 여야를 막론하고 만들고 그걸 가지고 좀 정책 이슈를 가지고 싸워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저 민주당에선 가서 뭐 먹어야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저는 뭐 늘 주장하지만은 부산이 80년대 초반까지 서울보다 잘 살았습니다. 예, 맞아요. 예. 부산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이제 신발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고부가 패션 산업으로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통적 제조업의 부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어떤 이 IT 산업을 다시 가져와야 돼요. 부산도 지역 갖고 와야 경제 돼요. 살릴 수 예. 있도록. 결국 예. 제조업의 부활입니다. 부산이 잘 살았던 건 제조업 탓이에요. 예. 그 부산이요. 이제 지금 의석수가 지난번 총선 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3석, 미래통합당이 15석. 근데 실제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4%, 예. 미래통합당이 52.9%. 아. 그러니까 8.9% 포인트밖에 이게 차이 안 났었어요. 근데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긴 했네요. 그죠? 근데 이거 이제 득표율이니까. 이거는 득표율이니까 여론조사 아니에요. 득표율이기 예, 때문에 예. 잘못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8.9% 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의석은 16.7% 대 83.3%. 그냥 미래통합당이 소선구제니까 거의 다 가져간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근데 지금 이 8.9% 포인트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예. 여당 심판론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가면은 예. 이거보다 사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여론 지표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포 이후에 굉장히 출렁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이제 분명히 커졌고 예. 일부 여론조사 결과들 보면은 예를 들면 어제 여론사 꽃에서 전재수 의원하고 이제 장해찬을 붙였는데 예. 뭐 게임이 안 돼.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굉장히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인지도 있죠.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예. 뭐 비교가 안 되게 원사이드하게 아, 그래요? 예 어제 지표 보니까 전재수 의원이 51.6%뭐 이렇게 가상되게 돼서 이런 거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지금 굉장히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예. 자, 네. 여기서 정리 하나 할게요. 부산 정말 중요하다. 충청 못지않게 지금 뭐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은 TK는 사실은 굉장한 지지층이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근데 그것 외에 부산 지역 굉장히 중요한데 의석수가 굉장히 높을 뿐 아니라 이택수 대표님 정리해 주신 걸 보니까 지난 선거 때를 비교해 보면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 때문에 의석수가 국민의힘으로 몰린 것이지 그 득표수 자체를 보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 것이 아니고 그나마 지금도 그게 출렁이고 있다. 그게 바로 이번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암살 시도 때 언론에서 바로 부산 민심, 지역주의 자극하고 그것의 원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부산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양무, 호남, 그 시무국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이수진 장군이 했던 말씀인데 민주당 정권은 부산이 없으면 못 먹습니다. 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예. 대통령 후보가 됐느냐? PK 출신하는 영남권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나마 민주당에 대해서 한번 찍어봤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통계로 예를 들게요.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다자구도에서 1등을 합니다. 37% 득표를 해서 홍준표보다도 더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38점 몇 % 득표를 합니다. 근데 윤석열이 58% 득표합니다. 네. 20% 져버린 거예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서 24%만 더 얻었더라면 당선된 거예요. 그만큼 부산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부산이 없으면 민주당 정권이 탄생할 수 없어. 민주당도 예. 부산에 더 공을 들여야 됩니다. 왜? 네.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네. 부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가장 큰 지역이고 또 민주당을 한번 찍어본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을 들여야 됩니다. 네, 인구로 보면 부산이 340만, 경남이 330만, 예. 그리고 울산까지 합하면 800만이 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서울이 지금 그 870만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과 그 불경이 거의 유사한 이 그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예. 민주진영 박진영 예. 대학자 박진영이 예. 대학살. 말씀하시는 부산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그쵸. 대해서의 예. 이 의미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문석 언론학 박사,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